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이게 사실 세무조사라는 게 국세청, 네. 또 세무서, 조사관의 스타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게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 하는 거고요. AI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인정을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도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은 그 축의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대충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본인도 어렸을 때 당연히 엄마 아빠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살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판단에 뭐 정해져 금액이 딱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사회통념상 받아도 용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부모가 자녀한테 주는 이 정도는 좀 과한 것 같아 라는 걸로 좀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뭐 조사를 받거나 이런 경우에도 10만 원, 20만, 그러니까 10만 원, 20만 원짜리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한 금액들은 이것까지 다 따져가지고 뭐 증여세를 매기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엑셀 필터링이나 이런 거 있죠. 뭐 100만 원 이상, 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이렇게 끊어가지고 네.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걸 다 합산해서. 이것도 약간 그 조사관이 네. 성향이 되게 깐깐한 사람이 있고, 네. 너그러운 사람이 있고,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거기서도 어찌됐든 간에 많이 잡아내면은 성과가 될 거 아닙니까? 예. 자기 성과 신경 쓴 사람이 있고, 네. 아예 나는 승진도 필요 없고 그냥 대충 하자라는 조사관도 있을 수 네, 있고. 맞아요. 복불복입니까 이거는? 네, 그 조사관님 성격에 따라서 물론 그게 크게 이해하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네. 그 납세자를 이제 도와주는 제도들도 있어요. 이분이 너무 우리가 사회통념상 생각하기에는 너무 깐깐한 것 같아. 그게 도를 지나치는 것 같아. 그래서 난 너무 억울해.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그분들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또 있거든요. 예. 그런 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들 이제 뭐 일단 법에서 자체가 사회통념상이니까는 그 조사관님 분의 주관적인 것들 이 정도까지는 인정해. 그런 거는 뭐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안 되는 것들은 네. 이제 혼수를 해가는데 이제 가사용품까지는 괜찮은데 예. 고가 승용차라든지 집을 해준다든지 예. 이런 것들은 글쎄요, 제 생각에는 사회통념을 좀 넘어서는 금액인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뭐 옛날부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자녀 결혼할 때 차량이라든지 집을 해주는 거는 뭐 이건 사회적인 뭐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법에선 증여로 보고 있긴 해요. 아, 근데 사실 뭐 집이나 차는 너무 그 덩어리가 크니까 딱 걸리기 쉽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네.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러니까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로 증여를 해줄 수가 있는데 네. 한 달에 100만 원씩을 계속 생활비처럼 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쓰고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쓰고 남아서 통장에 계속 차곡차곡 넣어서 네. 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랜 시간 지나가다 보면.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될까요? 일단은 100만 원, 200만 원씩 주는 것도 얘도 기본은 사회통념이라서 예. 조사관 분 성격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네네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어디가 있냐면 이제 예적금에 가입을 한다든지 네. 그 돈을 받아서 용돈을 받아서 예적금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투자 상품 같은 거에 가입을 한다든지 이 돈을 뭐 생활비를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뭐 벌이가 소득이 없는 분이라면 이 정도 받아도 뭐 사회통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월 뭐 한 500만 원, 1000만 원씩 넘어가서 이걸 다 모았어요. 그러다 이제 어디에서 문제가 되느냐? 맨 처음 얘기했던 조사가 터질 때, 너 주택을 살 때, 네. 자동차 좋은 걸 살 때 이 예. 돈 어디서 났니? 라고 물어봐요. 네. 국세청에서. 네. 그러면은 그거요. 뭐 제가 돈 벌었어요. 뭐 이렇게 돈 대출했어요. 이렇게까지는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듯이 돈을 꼬박꼬박 5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모아놨던 돈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 돈이 이제 그때 가서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 FIU라고 해가지고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은행에서 이체되는 내역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저희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걸릴까봐 본인 생각에 ATM에서 계속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빼요. 네네네. 빼가지고 그걸 이제 자녀한테 줬어요. 1000만 원을 빼면 걸릴 것 같으니까 네. 50만 원씩 20번, 맞아요. 100만 원씩 10번 이런 식으로. 네. 예. 1000만 원을 빼잖아요, 하루에. 네. 네. 1000만 원을 빼면 자동으로 FIU에. 국세청으로 FIU에 가요. 그걸 네. 국세청에서 볼 수가 있어요. 국세청에서 관세청에서 검찰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근데 1000만 원이면 걸리니까 그래 900만 원 아니면 500만 원씩 빼면 되겠지. 490만 원. 네, 490만 원. 이거를 열심히 빼요. 어. 이거를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건 1,000만 원인데 은행원이 봤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면 예. 사람이 봤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것도 신고하게끔 제도가 돼 있어요. 은행 자체에서. 은행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상 패턴 뭐 검출 시스템 뭐 이런 거 있어요. 예.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게 기계가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기계 피하려고 그 금액보다 적게 뭐 계속 한다. 그럼 사람이 신고하는 것도 있고 은행원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걸리게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국세청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우편물이 날라와요. 그 돈 어디서 났니? 아니면은 은행에서 날라와요. 네. 당신의 계좌를 국세청에서 물어봐서 알려줬어요라는 걸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당신에게도 알려드려요 해요. 느낌이 쎄해요. 네. 이제 국세청에서 왜 이거 계좌를 왜 들여다봤지? 왜 들여다봤지? 아니나 다를까 날라옵니다. 당신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돈 이거 들어온 거 우리가 봤을 땐 징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은 소명하세요. 그 소명을 며칠까지 해야 돼? 소명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기간 자동으로. 징여세가 나옵니다. 네. 징여세가 나옵니다. 야, 들을수록 무서워지네.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아까 성년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로 증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네. 근데 이게 이 5천만 원을 아버지가 주는 5천만 원하고 할아버지가 주는 5천만 원하고 이게 성격이 좀 달라요? 법에는요. 예. 직계 존속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네. 직계 존속이니까. 존속이면 이제 나보다 위에 있는. 그렇죠. 네. 그게 한 그룹이에요. 예. 그 사람들은 그냥 다 하나로 봐요. 그래서 뭐 아버지, 할아버지 다 그냥 아버지, 아버지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맞습니다. 증조 할머니까지 다 그냥 하나의 그룹으로 본다. 네, 맞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은 어찌 됐든 간에 5천만 원까지 증여를 받더라도 네, 그 사람들이 준 거를 다 합산을 해서 그렇죠. 네. 아. 그걸 또 10년 동안 계산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할머니한테 5천, 할아버지한테 5천, 아버지한테 5천 이런 괜찮은 건 아니냐. 근데 그건 네네. 아니다. 아니다. 받는 1억 사람 5천 받은 중심으로. 거다. 그건. 받는 네. 사람 중심으로 5천. 네, 맞습니다. 네. 받는 사람 중심으로 5천, 그리고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한 그룹이라서 네. 그거는 그분들은 그냥 한 사람으로 본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증여를 해놓고 네. 뭐 한 몇 억 증여를 해놓고 이거는 내가 자식한테 빌려준 거다. 네. 증여가 아니다. 네. 빌려준 거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정말 많은데요. 많아요? 많은데요. 그래서 물어봐요. 제가 이제 실제로 진짜로 빌려준 거예요? 안 받을 생각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네. 대답을 못 하세요. 그거 아닙니까? 안 걸리면 그냥 놔두고 네네네. 걸리면 대여라고 할게. 아니, 네, 맞아요. 그냥 준 건데 예. 어떻게든 세금 내기 싫고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대여 빌려준 걸로 하면은 어떻겠니? 빌려준 것처럼 이게 진짜로 빌려준 거라고 하면 세금이 안 나와요. 그렇겠죠. 네, 진짜로 빌려준 거라면 그랬는데 증여세가 나오면 억울해서 가서 들어 누워야죠. 나 진짜로 빌려준 게 맞고 너무 억울하다. 근데 객관적인 걸로 보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솔직히 부모 자식 간에 돈 거래가 많이 나오는데 네. 세무서 국세청에서는 이거는 그냥 증여를 한 걸로 추정을 해요. 증여가 아니라고는 너가 밝혀내야 돼요. 아. 내가 밝혀내야 돼요. 기본적으로 돈이 갔으니 네. 우리는 증여라고 봐. 네.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걸 당신이 입증해. 네. 이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알겠어요. 입증할게요. 그럼 뭐가 준비해야 되느냐? 제가 만약에 편집자님께 5천만 원을 이체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주진 않을 거예요. 5천만 원을.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나중에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가장 기본적으로 차용증. 차용증. 차용증을 만들어야겠죠. 차용증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은 이제 뭐 인적사항, 네, 네, 제 네. 인적사항, 뭐 편점 받는 사람 인적사항, 그리고 얼마 5천만 원. 그리고 이거 그냥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나도 뭐 이자는 받아야 되니까 이자율. 그리고 언제까지 갚을래? 뭐 변제 기일이라든지 이제 좀 안 갚을 수도 있거나 뭐 안전하기 위해서 변제 방법, 내 계좌 어디에 돈을 보내기로 한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차용증을 만들어야 돼요. 네. 차용증을 만들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차용증은 안 만들고 있다가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이제 돈 간 거 보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우편물 날라오면 그때서야 만들면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국세청에서는 그 포렌식도 이제 좀 많이 자주 하게 됩니다. 이 문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잠시만요. 네. 이게 A4 용지 가져다가 그렇죠. 차용증 오늘 쓰고 네. 근데 돈 빌리기로 한 날짜 네. 2019년 네. 뭐 10월 며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네. 이 문서가 2019년이 아니라 2023년에 만들어진 것까지도 네. 볼 수 있다고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게
10년 전서부터 10몇 년 전서부터 하던 거였는데 오. 이제는 좀 더 자주 그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양도세 계약서, 증여 계약서 이런 계약서들을 그제서야 거짓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편물이 날라와요. 당신의 계약서 내신 거 원본으로 내세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본으로 내잖아요. 네. 그럼 당신의 계약서 좀 찢어도 돼요라는 걸 이제 서명을 받아요. 왜 찢어요? 찢죠. 여기 찢어서 종이를요? 예, 그 종이 언제 만들어진 건지, 이 잉크가 언제 찍힌 건지 이걸 소름. 네. 소름. 그러니까 이런 걸 함부로 거짓말로 이거 뭐 언제 사실 만든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 사실대로 다 진행을 해야 되고요. 아니 이거는 국세청이 아니라 국과수 아닙니까? 네, 그런 기계가 예전에 들어왔어요. 국세청에서. 네, 국세청에서. 와, 대박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잉크가 언제 마른 건지 이거 따져보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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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0년 전 잉크인지 네. 이게 지난달에 찍은 잉크인지. 거짓말을 하면은 일단은 안 되고요. 이거 몰랐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문서가 언제 만들었다라는 건 나도 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차용증을 만들었는데 이제 국세청은 그런 뭐 기능을 갖고 있는데 나는 이거 뭐 언제 만들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게 딱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증을 받으러 갑니다. 차용증 가지고 공증 가서 이게 오늘 날짜라는 거를 공증을 받아요. 네. 차용증 뭐 한 오늘이 이제 10월 5일이니까 2023년 10월 5일에 이제 가가지고 공증을 받으면 이거는 이제 공적인 효력이 있는 거죠. 오늘 네. 날짜로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거를. 네. 그게 이제 한 수수료가 한 2, 30만 원 들고요. 그거 너무 비싼 것 같다. 그러면은 똑같은 효력이 있는 건 뭐냐면 등기소 아무 데나 가면은 돼요. 등기소. 등기소에 가서 600원만 내면 예.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아, 그것도 확정일자가 확정일자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러면은 어. 그날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최소한 보증이 되는 거고요. 어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돈 이제 좀 적게 드는 방법, 이거보다는 좀 많이 드는구나. 우체국 가서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하. 그럼 그 문서가 최소한 그날 만들어졌고 보내졌다. 만들어졌다는 건, 예, 보내졌다는 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추천하는 거지 등기소 가서 하는 게 제일 확정일자 받는 예, 거? 제일 적게 야, 들어. 확정일자는 뭐 전세보증금 때문에 확정일자 받는 건 해봤어도 네, 아, 금전되어도 차용증을 써놓고 네. 공증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받거나 내용 증명을 네. 먼저 떠놔라. 네, 그렇죠. 차용증을 준비하는 여기까지가 이제 차용증 얘기였어요. 아, 또 있어요? 차용증은 만들었는데 네. 차용증만 만들면 다 클리어돼 해피한 게 아니에요. 돈을 내가 차용증을 만들고 자녀랑 차용증만 만들고 나서 뭐 돈을 줘버리면 나중에 권리자 및 차용증은 없애버리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차용증은 차용증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네네네.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자를 줘야 돼요. 아, 실제로 계좌로 오가는 이자. 네, 네. 부모한테 뭐 한 5천만 원, 1억을 이제 돈을 빌렸으면 예.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돈을 갚아야겠죠. 갚는다고 이제 서로 약속한 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차용증이고 실제로 갚는 행위 돈을 이체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게 원금하고 같이 하든 아니면 네. 이자만 주든 네. 그 이자라도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뭐 어디 그 주담대처럼 원리금 균등 상환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 최소한 이자라도 보내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좀 고금리 시절이기는 한데 은행 대출금리 뭐 4, 5% 신용 이자도 막 그 이상으로 네. 거의 막 8, 9%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0.015%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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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그렇죠. 이자율을 네. 좀 해준다면 네. 그래도 이거 이자 받은 거 아니냐? 네. 이거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일단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진짜 저이자로. 예. 그래서 나라에서 아예 정해줬어요. 너네 특수관계 사이엔 부모, 자녀, 자식 뭐 이렇게 가족 사이에는 특수관계자니 지금 말씀하신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0.015%로 네. 하게 되면은 이거 사실 받을 생각이 없는 건 아니니 아니면은 부모가 손해 보는 거 아니니? 라고 해서 당좌 대출 이자율이라고 네. 지금 은행 가서 돈을 빌리면 이 정도 이자율로는 빌려야 되니 예. 이만큼은 가족 간에서도 받아야 페어하다, 평등하다, 공평하다. 공평하다. 네, 그래서 그래야 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제 3자 간에도 서로 그 정도는 서로 주고받고 하니 내가 아빠가 은행 가서 돈을 빌려도 그 정도 이자율은 주고 빌리니 그걸 자녀한테 빌려주는 거는 오케이라고 해놓은 이자율을 정해줬어요. 그게 현재 4.6%예요. 아, 지금 2023년 10월 현재 4.6%예요? 네, 이게 고금리로 올라가기 전에 정해진 거라서 이야, 이거 뭐 거의 DSR 규제만 안 받지 뭐 이자율은 네네네. 4.6%로 이제 그게 당좌대출 이자율 그리고 특수관계 사이에서는 다 기본적으로 그걸로 해서 4.6%로 해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2.6%만 받았다. 네.
그럼 나머지 네. 2%포인트에 상당하는 그 이자율에 대해서는 네. 세금을 물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릴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무이자로 해도 되는 게 있어요. 무이자? 무이자 0.015%로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예. 이게 어디까지냐? 그 이자 차이가 예. 봤을 때 1,000만 원까지 아빠가 손해는 봐줄 수 있어. 아. 1,000만 원까지. 그러니까는 무이자로 하고 4.6%로 했을 때 4.6% 했을 때 돈 받을 게 이자가 1,000만 원까지는 그냥 무이자로 해도 봐줄게. 그냥 넘어가 줄게. 그래요? 네. 그러면은 잠시만요. 네. 역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맞아요. 제가 머리가 네. 나빠가지고 네, 역산 1,000만 원어치 4.6% 이자율이 되려면 네. 원금은 얼마라는 거예요? 훨씬 큰 거 아닙니까? 2억 1,700만 원입니다. 2억 1,700만 뭐 뒤에 숫자는 지저분해요. 줄여서 네. 잘라서 2억 1,700만 원까지 빌려주면은 이거면은 무이자로 하더라도 4.6%로 한 것만큼 1,000만 원보다 조금 적게 999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해도 됩니다. 그래도 증여세 문제가 없어요.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네. 자녀에게 증여를 할 수가 증여한다. 대여를 할 수가 있다. 대여해도 돼요. 예. 그래서 난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보다 이제 넘어간다. 그러면 차이 나네. 1,000만 원 넘어가네. 차이가 아빠 1,000만 원보다 더 손해 봤네. 이러면은 이제 증여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근데 무이자 대여를 2억 1,700만 원까지 하더라도 이거는 갚아야 하는 돈이고 봐야 하는 건 해요. 안 갚으면 증여가 되니 네. 세금을 물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자를 주는데 이자를 주는 거 갖고 이제 증여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소명을 할 수가 있어요. 밝힐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가장 확실한 건 뭐냐? 네. 가장 확실한 2억 1,700 이자를 줄 때도 계속해서 중요한 거는 이체로 해서 줘야 되고요. 반드시. 네네네. 그리고 거기 적유에는 원리금 상환, 이자 상환 뭐 이렇게 해서 적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빠 사랑해요. 네, 돈 빌려줘서 안 돼요. 감사 이거 네, 아니고 네, 네, 네. 부모님께 이자. 네. 나중에 다시 한번 왜 아빠 사랑해요? 이거 아빠 용돈 아니에요? 물어봐요. 아니 이자예요. 원리금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되니까. 아들 이자, 네. 뭐 둘째 이자, 네. 셋째 이자 이런 식으로. 해놔야 돼요. 네. 그래야 나중에 누가 봐도 이자였다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소명을 하는 거인데 네. 국세청에서 이래도 조금 뭐 인정을 안 해줄 때가 있어요. 그 용돈 준 거 아니니? 다시 돈을 돌려준 거 아니니?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아니면 돈을 갚는 게 아니라 뭐 아빠 사랑해요 이것처럼 네. 그냥 아빠가 자녀한테 증여대로 하고 자녀도 또 아버지한테 증여대로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장 확실하게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은 네. 나는 부모한테 이자를 주면은요 부모는 그걸 받은 게 이자 소득이 되는 거겠죠. 아. 이자 소득이 되는 거겠죠. 예. 이자 소득이라고 신고를 하면 예. 이거는 안 건드려요. 이자 소득으로 신고를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아들이 아빠한테 돈을 줄 때 원천징수를 해야 돼요. 이자 소득에서 발생하는. 네. 복잡하죠? 어렵죠? 근데 이렇게 무슨 금융기관도 아니고. 네. 그게 있어요. 금융기관이 아닌 사람이 돈 빌려줬을 때 원천징수율이 있습니다. 이거 유명해요. 네. 오. 27.5%를 27.5%? 네, 금융기관이 아닌 사람이 돈을 빌려줬을 때 이자를 받을 때는 27.5%를 떼라라고 적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검색창에 찾으면은 그러면 그게 네. 그 이자를 주는 사람이 원천징수를 해서 이거는 국세청에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 작업까지 개인이 해야 네, 된다고요? 맞아요. 회사도 아니고? 네, 맞아요. 네. 와, 이거 복잡하구나. 네, 이걸 해야 아주 이제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세무사님들이 일감이 많은 거네요. 네, 그치, 복잡하죠. 이거를 예. 개개인이 하기는 어렵죠. 예. 어렵죠. 너무 어렵죠. 홈택스에서 사실은 할 수는 있거든요. 그만큼을 뗀다는 건 미리 알고 있고 야, 근데 원천징수가 7.5%. 7.5%. 네. 용어는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아예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자 소득이 그러면 네. 100만 원이다. 네. 27만 5천 원을 네. 원천징수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버지는 내년에 이자 받은 것들 그걸 다 해서 2천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종합소득세. 영업소득 신고하고 네. 어차피 국세청에서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땐 누가 봐도 돈을 빌려준 거고 돈을 빌려준 거 이자를 줬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도 다 했기 때문에 아무런 터치할 게 없는. 근데 그거는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해놓는 거예요. 네, 완벽하게. 네. 야, 거기까지 가시는 분도 계세요. 제 주변에는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꼼꼼하신 분들. 네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아무 문제 없고 클리어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전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자는 주는데 이자 원천징수는 뭐 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도 원천징수까지는 몰랐거든요. 네, 야, 근데 그거는 완전히 국세청이 더 이상
현미경으로 봐도 캐낼 것 없는 수준. 네네네. 완벽한 거. 완벽한 거. 그거는 있어요. 사실 만약에 제3자끼리 제가 네. 편집장님께 돈을 빌려드렸으면 저한테 이자를 줄 때 27.5%는 떼야 돼요. 네네네. 네네네. 그게 이제 제3자 간에 객관적인 사람들 간에 어.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돈을 받은 게 아니다. 나는 내 자식한테 돈을 준 게 아니다. 빌려준 거다. 누가 봐도 완벽하게 해놓는 건 거기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예 그냥 세금을 내고 증여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근데 현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저희는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보시는데